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은 늘어나게 됩니다. 오릅니다. 어쨌든 부동산에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언제 오르느냐의 문제이고 지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한 3억까지는 갈 거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우대방 부동산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심형석입니다. 미국 IAU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중개 플랫폼인 우대방 부동산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최근에 이제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0월 마지막 주에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것이 맞는데요. 소비자 심리 조사라는 거 심리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는 일단 뭐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거든요. 그래서 137 정도가 아마 서울일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1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135를 넘으면 강한 상승세를 예측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5를 넘으면 이제 상승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기준점은 이제 100입니다. 그래서 137 서울이 나왔는데요. 경기도도 12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지역들은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15 대책이 상당히 강력했고 15 대책을 발표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통계를 조사할 때는 이제 한 달이 안 된 시점이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달 정도 될까 말까 한 시점인데요. 지금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가격 같은 경우도 송파구라든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규제의 유효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짧아지고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는 갔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5 규제가 나왔는데 상승폭을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닌데 강남을 중심으로 이제 상승폭을 키우는 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627 대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6억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 상당히 강력한 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말부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2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한 달 정도죠. 그래서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좌파 정부를 겪었는데요. 이 당시에 학습 효과,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규제가 많이 나왔지만 가격은 계속 올랐다. 그래서 정부 말을 믿고 부동산을 안 산 분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나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차례, 이번에 3차례잖아요. 2번은 속았지만 3번까지 속는 거는 정말 바보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 학습 효과가 집단지성의 형태로 해서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나오셔가지고 계속 규제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규제라는 게 핵심이 그 지역을 넓히고, 그죠? 규제 지역을 넓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인데요. 하기 전에 사야 되겠다. 규제가 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오기 전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패닉 바잉에 가까운 이렇게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이를테면 지금은 한 6억까지는 해주는데 좀 있으면 4억밖에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그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 사이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집을 사자라고 해서 좀 몰려가는 형태, 우리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패닉 바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대기 수요가 상당히 튼튼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4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하고 그전 3년, 그러니까 19년에서 21년까지죠. 거래된 양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 3년간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180만 호가 거래되다가 90만 호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0만 채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을 떠날 수가 있죠.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떠날 수가 없죠. 전월세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4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 수요가 예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튼튼하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규제의 유효 기간이 정말 짧아지고 있다. 이건 상당히 큰 일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쓸 카드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문의가 많이 줄었고요. 서울은 이제 다 토호제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토호제를 하려면 일단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허가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를 허가해달라고 이제 들어온 건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80%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거래량은 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허가를 나더라도 뭐 최소 2주, 길면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거래 통계가 나오겠지만 상당히 줄어서 이제 통계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이걸 안 해본 중개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만 기존에 이제 토지가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용산구라든지 서초구 이런 데들은 거의 지정된 데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강남 지점에 있는 중개사들만 사실 경험이 있고요. 나머지 중개사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강남 지점에 물어보고 이제 이걸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보면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요. 처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세상에 뭐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장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떤 경우는 이제 좀 더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인가 이유긴 한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재건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을 약정한 즉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 하에서 그죠? 약정을 한 당시에는 조합은 지위 양도가 가능했는데 그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데 근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넘어가 버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은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식 계약을 한 건 아니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해주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빨리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이 계약을 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졸이셨어요. 저희한테도 몇 번을 전화 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다. 그리고 구청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해주고 이건 안 해주고 이런 걸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빨리빨리 또 안 되다 보니까 혼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별로 상당히 다른 게 하거든요. 그리고 토지에 보면 인접구라고 명시되어 있긴 해요. 그 수지구가 대표적이었는데 인접구 아닌 데는 정말 까다롭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그 부분은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사유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뭐 수지로 오는데 따르는 특별한 사유가 뭐 직장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있으면 그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이걸 안 받아들여진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규정이 생겼습니다. 대출 규제. 그런데 사실 토지라는 거는 이제 4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6개월이 아니라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뭘 하든 간에 이제 4개월 내에 무조건 입주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떤 집을 팔려내놨고 한데 뭐 잔금이 좀 늦어져 가지고 4개월 내에 입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를 이렇게 봐주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강남은 제가 알고 있기로 사유서를 내고 정당하면 이제 봐주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지자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그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뭐 이건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30평에 사시다가 이제 좀 큰 평수가 필요해서 40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식구가 뭐 3명인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분이 아니 식구 3명이면 30평에 살아도 충분한데 왜 40평으로 가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인지 참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 저희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같은 걸 보시면 상승폭이 커지는 데는 이제 서초라든지 송파, 그다음에 마포, 성동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데는 금강구라든지 노도강 이런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양극화는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그 5분위 배율이라 그래서 상위 20%의 아파트와 하위 20%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있는데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4.7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12.5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우리가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한 3배 정도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상위 20% 아파트는 많이 오르고요. 하위 20% 아파트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듯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20% 가까이 지금 올랐어요. 18% 정도, 17.9%인가 아마 그런데요. 노도강 이런 데는 0%대나 그나마 노원구가 좀 올라서 1.5%인가 그렇고요. 도봉구와 강북구는 0%대입니다. 근데 0%대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2017년도에 파리 대책 나오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처음 집권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 노원구가 서초구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강벨트라든지 똘똘한 한 채, 뭐 이건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그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 2통 정도 전화를 받고 상담을 했는데요. 뭐 한 2채, 3채 가지신 분이 이제 제일 고민이죠.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빨리 팔아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근데 너무 또 좋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팔고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죠. 근데 사실은 이제 고민만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팔려고 하는 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화를 해보면. 그 이유는 이제 세금도 오르겠지만 세금 오르는 것보다는 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양도세 중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부담되죠. 왜냐하면 내년 5월 10일부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뭐 서울은 이제 다 투기과열지구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채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양도세가 20%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뭐 60% 훌쩍 넘어가죠. 그리고 세 채 가지신 분은 이제 82.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고민 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형태는 가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매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는 이제 새낀 매물은 지금 팔 수가 없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연초 대비해서 보면 한 30% 가까이 서울은 줄었고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구별로 이래 전국에서도 따지고 봐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성동, 광진, 마포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한강벨트 쪽에 있는 지역들이 매물이 많이 줄고 거래도 많이 됐으니까 매물이 줄죠. 주는 면도 있죠. 그래서 기존 매물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이제 신규 매물은 내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기존 매물마저 줄어든다. 이러면 정말 매물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원래는 1000세대에 있는 단지에 매물은 뭐 10개씩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한 2-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자도 줄죠. 거래 그를 못하게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근데 수요자도 한 10명 있다가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100%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명은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이혼하면 또 집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분이 5명이 있으면 여전히 이제 10명이 있을 때보다는 경쟁이 약하지만 그래도 경쟁은 치열한 거죠. 2-3개로 그냥 매물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매물 감소 상황은 신규 매물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계약하시는 경우는 그 뭐 특약 같은 걸 넣기는 해요. 뭐 1년이나 3년 살고 이렇게 가신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내가 2년 살고 나가겠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4년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임차인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조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임차인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임차인도 스크린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계약은 정말 2년, 3년, 뭐 4년 뭐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약은 들어가 있고 실제로 또 3년 돼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한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금액대들도 너무 다양하고 뭐 5억부터 10억까지 뭐 이 정도까지로 이제 전세 금액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보면 이제 언제 내가 이제 전세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잠실 르엘 뭐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11억부터 18억까지인가 뭐 30평대가 지금 전세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중 가격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전월세 매물은 일단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잠실 르엘 뭐 이게 4,500세대는 이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전세가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는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주인분들한테 뭐 전세 10억에 내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8억에 뭐 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보증보 월세입니까? 반전세입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돌리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 입자들, 전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 100% 전세보다는 좀 보증보 월세나 반전세를 좀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내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 매매 가격은 한 7.3% 정도 올랐어요. 그 11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근데 전세는 2.6%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뭐 정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돼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 한 7억, 8억 지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집주인분들이 7억, 8억의 전세를 놓는 게 아니라 7억이다 그러면 2억을 이제 1억에 40만 원이거든요. 그 2억을 이제 80만 원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5억에 8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전혀 안 올랐죠. 예, 월세만 이제 오른 걸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월세는 지금 서울 평균이 2억에 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저희는 이거 강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2억까지도 우리가 그죠 월세로 돌린다 그러면 2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8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전 월세는 저희가 예전에 강남 아니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제는 뭐 3, 400 가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세가 월세로 됐기 때문에 월세가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월세 시장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그 2017년하고 18년도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해에 한 3만 채 정도씩을 등록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었어요. 빨리 등록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8년 끝나고 나면 올해 말부터 이제 내후년 이렇게 이제 그 8년 만기가 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하고 23년도에 우리가 역전세가 꽤 났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준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더라도 이제는 2026년 되면 이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불안할 요소들이 좀 많다. 그런 점들을 같이 보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올해 지금부터 벌써 사실은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 말부터는 저는 이제 거래는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올해 말부터 이제 계약을 하면 내년 초에 이제 잔금을 치시죠, 대부분. 근데 은행에서도 연초에 이제 대출 한도가 다시 세팅이 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뭐 거래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가격들이 더 많이 오를 거로 보고요. 실제로 5월 9일까지만 지금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물건을 내놔야 되거든요. 이게 뭐 계약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 안에 뭐 잔금 치고 이런 거는 거의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이 거의 기본이거든요. 길면 뭐 6개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매물들 내놓는데 아무래도 뭐 완전 금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죠? 기존까지 거래된 거하고 비슷한 가격이나 뭐 약간 높은 정도 수준에밖에 오히려 뭐 떨어뜨려서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매물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들 때도 영업하고 그다음에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그전까지는 제가 볼 때 시장에 그냥 강력한 부정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금 관련된 규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뭐 이런 규제들
뭐 세금을 올린다든지 그죠? 이런 거겠죠. 예, 이런 거는 내년 6월 3일 이후에 예, 정부에서도 내놓지 않을까. 세금 올려가지고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을 가지신 분이 거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등지면서까지 지방선거에서 그죠?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뭐 그냥 부정적인 규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저는 뭐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앞에서도 저희가 송파구도 한 20% 가까이 올랐다. 그 말은 내년에 이제 재산세가 한 20% 오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까지 내셔야 되기 때문에 20% 이상 오른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시가도 현실화시키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공시가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인데요.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입니다.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95%였어요. 이걸 뭐 80%만 올려도 거의 뭐 1.5배 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서울은 그래도 올랐으니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올랐으니까 낼 수는 있는데요. 지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방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9억이 돼 있는 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배를 올렸다. 이러면 작년에 이제 한 30만 원 내가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 갑자기 재산세를 받으면 50만 원이 나와 있어요. 내 집값은 떨어졌다. 그럼 지방선거 하지 말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공시가 현실화나 공정시장 가액비를 조정하는 것도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는 하기 힘들 거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방선거를 망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아마 올해 이제 다행스럽게 6월 1일 날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올해 6월 1일 날 가진 분의 세금은 이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6월 3일이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 없고요. 내년부터는 뭐 말씀하신 공시가 현실화나 그죠?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뭐 이런 걸로 해서 일단은 하고 이래도 안 잡히면 이제 세율을 올리고 그래도 안 잡히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안 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파시는 분도 뭐 이번에 기회가 좋으시니까 그죠?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사시는 분도 아무래도 금매를 사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연초엔 또 은행에서도 잘해주고요. 지금 벌써 이제 조금 올랐긴 한데요. 금리가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아마 12월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초 되면 다시 3% 후반대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은행 가가지고 빌리시면 4% 초반대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저희 같이 현장에 있는 분들도 안타까운 게 그 기준금리가 예전에 1% 높았을 때도 올해 초 같은 경우 3% 초반대였거든요. 대출금리가.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가 높으니까 이게 참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만 배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은 올해도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낮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라는 게 예대금리 마진을 먹는 영업이 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거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은행만 배불리는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뭐 오를 수밖에 없죠. 일단 전월세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입주 물량인데요. 지금 입주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만세대로 줄어들고요. 서울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이 사실은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서울은 이제 5만 채 이렇게 입주하다가 만 채로 입주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지방도 보면 거의 한 반토막 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전월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올릴 수밖에 없는 기반들,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연립이나 그 다세대의 전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시장은 아예 없습니다. 와서 연립 전세 찾아주세요 이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다 몰리고 있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정부에서 규제를 했는데 대출을 받으면 들어가 살아라. 토호자도 일단 들어가 살아야 되고요. 이런 규제 때문에 전세는 계속 사라집니다. 물론 전세가 하나 나오면서 하나가 사라지는 거긴 하죠. 왜냐하면 살고 있던 데에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나오는 데는 주로 외곽이고요.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데는 주로 선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도강 금강구가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포나 성동 이런 데들이 올라서 걱정하는데 그런 데는 이제 오히려 집주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외곽은 이제 계속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매매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오르고 있는 폭 자체가 노동이나 금강구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은 0%대가 많고요. 기껏 올라도 1%대입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게 관악구인데요. 거의 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이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외곽에 있는 매물들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팔고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새낀 매물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고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공실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심 지역이라든지 주거선호 지역에 있는 매물들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 상황들도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할 거고요. 외곽 지역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일단 뭐 정부에서 사지 말라고 해놓은 데는 좋은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빠진 데들이 있거든요.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내년에 이제 분구를 할 거예요. 동탄에서도 많이 오르는 데는 동탄이 2신도시지 1신도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뭐 구로 분구를 하고 나면 아마 규제를 하지 않을까. 그럼 내년 2월인가 3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탄은 상당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들도 많이 오릅니다. 지금 화성에 이제 동탄이 2신도시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지금 꽤 많이 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뭐 구리역도 마찬가지고요. 안양역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오르는데요. 저는 뭐 풍선효과 지역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일자리가 좀 늘어나면서 그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라. 그리고 역세권 주변을 보셔야지. 여기서 너무 떨어진 데들은 서울은 뭐 별 상관이 없는데요. 개포동 이런 데들은 여기 별로 중요시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평당 30평이 40억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 주변이나 아니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가 풍선효과 측면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입주 물량이 어떠냐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분양이 많아서 좀 고민이긴 한데요. 대구 같은 경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팍 줄어듭니다. 5천 세대인가밖에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과거에 막 2만 세대씩 3만 세대씩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상승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뭐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들이 괜찮을 거니까요. 그런 걸 좀 유심히 보시면서 지방도 이제 조금씩 선택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토제가 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방광역시도 서울은 이제 거의 80%가 줄었고요. 지방광역시는 오히려 20% 정도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 살려고 했던 분이 서울에서 내려가서 지방을 사지는 않았을 거고요. 서울 살려고 했던 분이 이거 토제 때문에 내 생활 기반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이 그냥 뭐 해운대 사자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초기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해운대나 뭐 저 수성구나 그죠. 울산에도 옥동이라고 있거든요.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사업이 많이 진전된 단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관천한 데 같은 경우는 정말 희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5년이나 뭐 6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게 거의 확실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조금 이제 가치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어요.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은 지위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금지가 되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나 관처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왜냐하면 조합원 입장에서 10년을 보유하고 그죠? 5년을 거주해 이제 팔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혼하시고 이러면 되긴 합니다. 팔 수는 있는데요. 이혼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정근 뭐 이렇게 내가 다른 쪽으로 실제로 의사분 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요. 그 의사분은 이제
내가 안 되면 난 지방에 갈 거다. 그렇게 해서라도 난 팔겠다. 이런 분이 계시긴 해요. 이혼까지 하는 분은 제가 못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특수 상황 아니고는 이제 못 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조합은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는데요. 근데 내가 부담금이 없어요. 부담금이 요즘 뭐 많은 데는 5, 6억, 적은 데도 그냥 5, 6억 정도 되고 많으면 한 10억씩 됩니다. 그런데 내가 5, 6억 부담할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조합은 분양 때 현금 청산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합은 분양을 단계까지 안 나가도록 만들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뭐가 이제 사업 시행 간다 그러면 동의 안 해준다든지 그죠. 뭐 계속 꼬투리 잡는다든지 아니면 비대위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늦어지는 거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길어지는 거나 늦어지는 거는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데들도 상당수는 그 박원순 시장 때도 있었던 단지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 진전을 안 시킨 거잖아요. 인허가도 안 해줘 버리고 오히려 그 해제를 막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늦어지는 것도 이게 공급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조금 더 이제 그 불안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재개발이 이제 그나마 좀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이런 것도 없고 재개발은 대부분 이제 연립 다세대를 투자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거든요. 이거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이제 신통기획 7군데를 지정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연립 다세대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월 24일 날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재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지정돼 있던 곳들 같은 경우는 상가나 연립 다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껌껌이 다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연립 다세대들은 안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물론 뭐 거기 전세금이 얼마 없어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몇 억이라도 있으면 그죠. 뭐 6억은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은행 가보시면 DSR 때문에 6억 못 받으세요. 저희가 받아보면 4억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1, 2억이라도 그죠. 거기 전세 끼고 있으면 그나마 그게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저는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재개발은 굉장히 화랑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옥석을 굉장히 잘 가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우리가 재건축은 아파트를 그죠 새 아파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압구정동은 재건축이 진전이 잘 안 되는데도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평당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아파트가 새 아파트도 아니에요. 근데 평당 2억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가치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도 되고 그죠. 근데 빌라나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이제 빌라 같은 상품은 묶여가지고 거래가 안 됩니다. 호재가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호재가 이제 막 이렇게 조합 설립할 거라고 막 기대했는데 조합 설립 못하게 막 이제 방해하고 뭐 이렇게 또 정부의 규제 같은 게 있고 이래서 안 되면 끊임없이 이제 또 자금이 묶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의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 점들을 알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같은 게 있어요. 서울시에 이제 우리가 그 정비 사업의 큰 두 브랜드는 뭐냐 그러면 모아주택, 모아타운하고 신통기획입니다. 근데 신통기획은 이제 속도를 땡기는 거고요.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우리가 재개발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 연립이나 다세대가 있는 데니까요. 근데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으로 지정이 되면 조합은 지위 양도가 조합 설립 이후에 안 됩니다. 이건 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분담금을 부담 못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 가만놔둬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저희가 모아타운을 지정을 안 합니다. 그죠?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냥 하죠. 근데 여기가 그렇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막 억지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민분들이 더 많이 사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조합 설립 인가나면 내 연립 다세대를 못 판다. 조합 설립 안 되도록 어마어마하게 막을 겁니다. 거기 투자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너무 화가 나는 것도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건별로 이제 그게 조금 다르니까요. 또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다르니까 신통기획으로 막 지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정된 7군데 같은 경우 연립 다세대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토호제로. 그죠? 그래서 건건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4천 가는 이유는 그 이유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업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좀 좋고요. 그게 지금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요. 종목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볼 때가 그게 25%인가 뭐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랬는데 지금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두 개만 올리면 그 주가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돈 버신 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ETF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은 늘어나게 됩니다. 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현 정부에서는 이제 주식만 오르기를 바라겠죠. 코인, 주식 이런 것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경제학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뭐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부동산에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젊은 분인데 아주 새파란 젊은 분인데 강남 집 사러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어보면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 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집을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택시장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난 그냥 뭐 캠핑카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자겠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만나본 중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특히나 돈을 어느 정도 버신 분들은 다 제일 먼저 좋은 집 살려고 하시는 게 그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 거예요. 그렇게 오시고 사고 이러기 때문에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언제 오르느냐의 문제이고 지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한 2억 2천, 2억 3천 정도 이제 평당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반포의 원베일리 아파트 가장 비싸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는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포레스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보통 뭐 60평이 한 130억 이렇게 거래되니까요. 대략 한 2억 2천, 2억 3천 정도 대형 평수가 또 오히려 가격이 높아요. 그런 데들이 가격이 흐름이 좋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한 2억 초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비싼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다. 저도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에 와보시면 저 상해만 가도 한 4억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 맨하탄이나 이런 데 평당 한 10억 가까이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파트가 다 평당 10억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싼 아파트, 일본에도 한 3억 굴쩍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오를 여지는 저는 더 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양극화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소득 수준의 양극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의 양극화가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한 3억까지는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압구정동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압구정동은 지금 낡았죠. 입주를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건 30년 이후가 될 거예요. 아무리 뭐 빨리 땡기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장 빠르게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반포에 있는 이제 DH 클래스라는 아파트입니다.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를 재건축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트리니원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데 3주구죠. 반포 주공 1단지. 근데 트리니원은 이제 반포천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있고요. DH 클래스가 이제 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분이 2,500세대 나오니까요. 미친 듯이 청약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7년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8월인가 7월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3억 정도.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시 그죠.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레미안 원밸리도 그죠. 그게 맞춰가지고 뭐 2억 5천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가격을 재설정을 할 거예요. 그게 아마 뭐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가격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규제를 하면 어디가 떨어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 외곽이 떨어지죠. 당연히 경기도가 떨어지고. 근데 마용성 이상은 안 떨어졌죠. 지금까지 떨어져 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국내 대학에 전임 교원으로 한 15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 논문 같은 걸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진 사례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어마어마한 규제를 할 거예요. 조금 더 좌측으로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 가격이 떨어졌다. 금융위기 같은 게 안 왔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아마 저를 다시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은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은퇴하고도 같이 걸 수
수 있어요. 그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책을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린 사례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어마어마한 규제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특히나 월세나 이런 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서민들은 뭐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에 나와 있어요. 수요 조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이죠. 이걸 통해서 집값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근데 오히려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외곽, 강남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를 보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폭을 키우는 데는 강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수요 조절이라든지 수요 억제 이거는 소용이 없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수요 분산 정책을 해야 됩니다. 뭐 경기 외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유인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만 이제 유인을 주면 정책적으로 하면 오를 가능성이 생깁니다.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썼어요. 2번 정도 썼던 정책인데요. 5년 양도세 면제. 5년 동안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 팔아도. 이런 정책을 쓰면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분들도 내려가세요. 그게 바로 이제 지방이 오를 수 있는 신호탄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쓰고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에서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수요를 분산을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 그냥 대책을 내놓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강남에 집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듣기로는 627 대책 나왔구나, 15 대책 나왔구나 이러면 강남에 사야 되는구나. 오시는 투자자분들한테 마포 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떨어질 수 있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요 분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방을 좀 싫어하시는 자산가 분들도 있죠. 그런 자산가 분들한테 저는 이제 정부에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 뭐냐. 외국에 가서 좀 사라라는 것도 괜찮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인가 2007년도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정책을 썼어요. 노무현 씨 성향으로 본다 그러면 그걸 쓸 사람은 아니거든요. 무슨 집 사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도 국내에서 자꾸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그래서 해외 나가서 좀 사라고 해서 해외 규제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수요만 가능해서 실수요란 게 뭐 해외 그저 우리가 파견을 나가거나 아니면 그 애들 유학 때문에 그죠 나가는 경우는 뭐 집을 사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예전에 허가를 했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한도도 다 풀어버렸고요. 투자도 괜찮다라고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0년 이후로 해외로 나가서 그냥 집 사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그래서 중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저는 지금 뭐 그런 정책을 좀 다시 쓰는 것도 좋다. 그래서 수요를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외 나가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거든요. 우린 지금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풀어서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 그리고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정부에서 규제 완화거든요. 그걸 해야지. 지금 공급 정책 뭐 12월 달에 또 발표한다는 둥 1월 달에 발표한다는 둥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또 오를 거예요. 발표하면 또 오를 거예요.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97 그죠? 우리 공급 대책 발표되고 막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막 사람들이 살려고 막 덤벼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리건 대책은 정부에서 안 내놓는 게 좋다. 오히려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지금은 해야 된다. 공급 대책 이건 정부에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97 대책의 착공이 2030년이든가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6년, 28년도가 그죠? 제일 공급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환경에서 그게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외부 환경이죠.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자산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외부의 이제 충격이죠. 경제적 충격 샥이라 그러는데 그게 발생하면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저희가 1년 동안 금리를 한 7배 올렸잖아요. 0.5%에서 0.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게 급박한 이제 금융적인 상황이 오면. 근데 그 이외에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아지거나 지금까지 금융위기가 왔거나 공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떨어진 적이 우리나라 그 상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대출 규제는 조금 더 남았고요. DSR에 포함이 안 된 규제가 있어요. 전세 대출을 이번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넣었거든요. 이자만. 근데 앞으로 뭐 무주택자에 대해서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아직 DSR에 안 넣었어요.
그것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정책 대출도 아직 DSR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DSR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대출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정부에서 일단 공공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공공 분양은 아마 이 정권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분양을 하고 입주하는 건 이제 뭐 한 5년 4년 걸리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정권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는 10년 아무리 빨라도 10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분양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수요를 좀 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조금 신박하게는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아파트, 공공에서 하는 주택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DSR에 포함 안 시킨다. 뭐 이런 거를 해서 그죠? 수요를 좀 잡아두거나 아니면 혜택을 줘서 공공 분양이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대출 규제들은 조금 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규제 지역 확대죠. 규제 지역 확대가 아직 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탄이나 안양 만안구라든지 구리 이런 지역들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들에 계속 이제 규제를 확대할 거고요. 세금 관련 규제는 아직 안 썼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 어쨌든 언젠가는 세금 관련 규제를 쓸 거고요. 세금 관련 규제 중에 이게 국회를 통과돼야 되는 규제들은 당분간은 쓰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이제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하는 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투기갈지구라든지 이런 규제 지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잖아요. 그때 제일 이제 화가 났던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 해야 되고 또 2년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본인들도 또 소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언질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국회를 통과해서 세율을 조정하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율 조정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올랐어요. 이런 경우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뭐 선거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시가를 현실화시킨다든지 공정시장 가액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정상화시키는다는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세금은 매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나는 죽을 때까지 집을 안 사도 된다 이러시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나는 집을 가지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내가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상황들이 규제는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도 6억 빌려줄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 규제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도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토호제가 해제되면 뭐 이런 토호제 아마 해제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는 지정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해제하는 거는 우리가 오세훈 시장 때 한번 토호제 해제했다가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가 제일 많이 오르고 거래가 제일 많이 됐어요. 가격도 제일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원구도 해제하기 힘들 거다. 그러면 노원구로 뭐 어마어마하게 달려갈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6억 빌려줄 때 그래도 사는 게 낫지. 나중에 4억 안 빌려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 이 정부가 되게 극단적입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는 순차적으로 뭘 그죠? 계속 이렇게 규제는 이건 뭐 다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특성을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규제가 해제할 될 거다 생각하시는 게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 있어요. 순진한 생각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내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있는다? 그거는 정말 저는 무주택자는 규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집 사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걸 그죠? 굉장히 잘 세우셔야 되겠죠. 과거와 다르게.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셔야 되니까 내 지금 있는 그죠? 전세 살고 계시든 월세 살고 계시든 그 집을 어떻게 이제 잘 정리해서 그죠? 시간에 맞게 들어가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토호제는 4개월 내에 그냥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두 달 정도는 봐주는 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4개월 내에 들어가셔야 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집 빠지는 것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면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내 크게 맞는 이제 가장 좋은 주택을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주택 시장을 떠나지 않으시는 게 좋다. 대부분 이제 큰 규제가 나오면 에이 그냥 다음에 사지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원래 관심 가졌던 주택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더 떨어진 주택 관심을 가지시게 돼요. 대부분 그래요. 올해도 한 분을 상담했는데 3번을 오셨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언제든지 사셨더라도 몇 억은 벌었어요. 그냥 최소 서울에 사시면.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처음엔 강남 이야기했어요. 그냥 마포 이야기하다 그다음에 서대문 이야기해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일단 관심 가지고 내가 가야 될 집을 단지를 몇 군데 정하시면 그 단지의 상황이라든지 그죠? 매물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가지고 중개사분하고 자주 만나고 갈 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가셔가지고 좀 부드럽게 그죠? 자주 이야기해서 요즘 가시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거든요 거의. 그럴 때 이제 가시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온갖 정보들을 그죠?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근데 뭐 한 11월 달에는 뭐 별 그게 없었는데 12월 초 돼가지고 갔더니만 중개사분이 갑자기 사람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이러면 뭐예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상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현장입니다. 저 같은 이렇게 유튜브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발품하시면 돼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고도의 상품입니다. 그건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아파트는 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플에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1위부터 아파트 10위까지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아파트 순위예요. 그냥 딴 거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시면 됩니다. 일자리 늘어나고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을 보시는 게 좋고요. 서울은 뭐 마포 정도까지가 많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을 사시면 좀 적게 오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셔야 돼요. 근데 뭐 적게 오르더라도 오르거든요. 지금 everything rally라고 그래가지고 안 오르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돈을 이렇게 풀면 뭐든지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뷔페 가보시는 호텔 뷔페가 예전에는 한 10만 원 했는데요. 지금 다 20만 원 하잖아요. 그리고 만 원으로 이제 점심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밥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라도 저는 괜찮다. 근데 너무 외곽으로 가시거나 그죠. 서울을 벗어나는 거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서울을 벗어날 때는 일자리하고 교통호재. 근데 교통호재가 뭐냐 그러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거든요. 어디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냐?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도 있고 그죠, 여의도도 있는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개선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역을 조금 넓히시는 것도 좋지만 지역은 좀 고수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또 한 분 상담을 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마포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하시라. 아예.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신 금액으로는 59제곱미터나 전용 84제곱미터를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포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동짜리 아파트를 권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데지만 방 2개, 화장실 하나 뭐 그런 데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지역은 고수를 하시면서 그죠, 상품을 좀 이를테면 구축을 사신다든지 그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구축이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갭 매우기라 그러죠. 이렇게 신축이 올라가면 그다음 준신축, 그다음 구축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그건 뭐 근데 안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정말 이제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은 구축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런 데 사셔가지고 구축을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 오르겠죠. 그래서 지역은 포기하지 마시고 상품을 조금 그죠, 낮추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상업지역이 15제곱미터입니다. 토지 허가제가 걸리는 데가 1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4평 정도, 3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 대지 지분이 안 걸리는데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리모델링 아파트 이런 것도 찾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은 지휘양도 금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건 이제 정통의 상품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품은 마용성,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뭐 신축, 준신축 뭐 이런 아파트들이니까요. 그게 맞게 좀 뭐 평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방 하나 있는 데를 찾으셔도 괜찮고요. 그런 상품을 고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마포까지 계시는 분은 굳이 강남으로 넘어가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래도 보면 마포 팔고 강남 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1주택자분들은 왜냐하면 두 건의 거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내 걸 팔고 남의 걸 사야 되는데요. 내 거 파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고요. 남의 거 사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기술이라 그러면 이제는 예술이거든요. 또 동시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동시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거 팔자마자 저걸 잡는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순차적으로밖에 이제는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 걸 팔고 한참을 있다가 남의 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 가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 단기 임대로 해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한 달, 석 달 살이 이런 데들이 그런데 이제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 짐은 상당히 많은 짐들은 보관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사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나는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급지로 갈수록 가격 상승이 더 좋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옮겨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근데 너무 무리하시지는 마라. 그리고 어차피 두 건을 계약을 하는데 내 건 좀 손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지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를 좀 잘하시는 게 좋아요. 몇천 손해보더라도 넘어가는 거 이제 좋은 거 잡으시면 몇 억은 금방 버시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 집을 오히려 좀 신경 써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저는 이제 뭐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저희는 활동하고 또 거래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일단 평당가가 제일 높은 건 20평형입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들이 나와서 30평형대가 한국인들은 큰 거 좋아해서 30평형대는 해야 된다라는데 그 말 듣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들이 단지마다 평당가를 따져보시면 돼요. 20평형대가 평당가가 일단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 그러면 가격을 선도하는 데가 과거에는 이제 84제곱미터였어요. 30평형대가 먼저 오르고 나머지 평형들이 따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20평형대가 먼저 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동에 있는 지주택인데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25억이 30억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34평형이 40억 나왔어요. 거래가. 그리고 25평이 30억이 훨씬 평당가가 높습니다. 지금도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선도하는 데도 그렇다. 마포에도 마포 프레스티지아이라고 하는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24평형이 24억 거래가 나왔어요. 근데 30평형 아직 29억 5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볼 때 우리가 서울은 무조건 20평형대가 가격이 높아요. 근데 지방 가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30평에 따라 40평형대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거는 평당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30평형이나 40평형이나 50평이나 가격이 같아요. 그러면 또 좀 넓은 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평 넘어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가격을 내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30평까지 못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아이파크 리버폴에가 25평이 35억이고 30평이 40억인데 10억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20평형이 주목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당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20평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평형의 특징이 가격을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명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나는 20평도 사기 힘들다. 30억이 어디 있냐? 이런 분들은 전용 40제곱미터대들 상품이 있어요. 이런 데는 최소 방 2개, 방 하나까지는 있어요. 근데 방이 없는 거는 정말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오피스텔하고 거의 같아요. 가보시면. 그래서 방이 하나 정도 있는 아파트 상품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수요의 확장성 측면에서 정말 돈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 상품들은 15억씩 막 이렇게 20억씩 하니까요. 그런데도 신혼부부도 살 수 있거든요. 진짜 무리하면. 예전에 단칸방에도 살았어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가능하고 은퇴한 노부부도 가능하고요. 1인 가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수요 확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원룸은 사실은 이게 정말 혼자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부도 살기 힘들어요. 사실 요즘 제가 아까 단칸방에도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그렇게 사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노부부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그렇게는 안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 하나 정도 제일 좋은 건 방 2개. 그런 상품들은 찾아보시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품을 주공 아파트는 대부분 방 2개 화장실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축으로 이제 바뀌어 있고 대단지에 이런 상품이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잘 찾으시면 가격 상승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10평대나 안 오르네 이건 아니고요. 강남에 삼성동에 힐스테이트 2차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16평, 17평 이런 게 있어요. 평당 다 1억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는 다 그렇게 갑니다. 여기는 방도 없어요. 방도 없고 리센츠도 아마 제가 알고 12평인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제일 먼저 평당 1억을 넘었어요. 14억인가 지금 15억 하는데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가격이. 근데 외곽에 있으면 안 오릅니다. 외곽에 있으면 안 오릅니다. 왜냐하면 외곽은 싸잖아요. 싸면 굳이 내가 10평대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20평대에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방 2개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풍선효과가 나는 대체 상품으로서
우리가 오피스텔하고 이제 연립 다세대, 빌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상품을 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 다세대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공부하고 고르셔야 돼요. 그냥 가서 막 이거 사면 입주권 나와요 이런 거 샀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정말 그건 사기 당하신 거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도 안 된 건데 막 팔아먹는, 그러니까 빌라팔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집장사라고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빌라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셀러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다양한 말을 씁니다. 이런 분들이 권하는 거 사시면 큰일 나요. 그거는 이제 돈이 묶여가지고 나중에 뭐 그래도 한 5억 6억 주셔야 되거든요. 그 돈 묶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닌 상품을 본인이 공부하셔가지고 정말 전문가 도움 통해서 만약 구입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연립 다세대 괜찮다. 현실적으로 지금 10억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서울에서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쪽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이게 추천을 드려도 저희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관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래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련 1구역은 저희가 거래했거든요.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를 3억 6천 주고 저희가 거래를 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 부시고 이제 착공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파트예요. 착공이 뭐 원래 그 4년 동안에 준공하는데 안 돼가지고 뭐 4년 5개월 돼가지고 준공할 수는 있는데 그 외의 리스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은 괜찮습니다. 근데 초기 단계 재건축, 재개발은 좀 고민하시는 게 저는 좋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특징을 보면 연립 다세대가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냐? 도심권, 서북권, 강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지역이 어디냐? 도심권은 용산, 그다음에 서북권에는 마포, 아직도 뭐 염리 4구역, 5구역 이런 데들 투자 많이 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권은 물론 강남입니다. 그죠? 예, 이쪽도 보면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여전히 이제 재개발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가격 상승 폭을 보면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완전 J커브를 확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상승률은 거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아파트보다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연립 다세대는 지금 사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호재가 많습니다. 대신에 옥석 고르기를 어마어마하게 잘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명심하시는 게 좋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아파트만 추천드립니다. 근데 많이 안 오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 상품이 아니고요. 운영 수익,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이다 그러면 운영 수익과 자본 차익, 그죠? 오퍼레이팅 인컴과 캐피탈 게인, 그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캐피탈 게인은 적은 상품이에요. 대신에 오퍼레이팅 인컴은 괜찮습니다. 한 5% 정도 나오니까요. 뭐 괜찮죠. 지금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예금하면 2%대 초반일걸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도 그죠. 조금씩 오르면서 5%대다 그러면 은행 상품보다는 괜찮은 상품이죠. 대신에 오피스텔은 노후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월세 상품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보다도 거의 한 2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2020년 이후 거를 사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분양하는 거는 더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분양하는 걸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오피스텔 분양하는 분들이 욕하겠지만 비싸요. 최근에 분양하는 오피스텔. 공사비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땅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2020년도나 20년 초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공사비 이슈가 없을 때 이미 분양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렴합니다. 지금 강남에 여러분 20평대 아파트다 그러면 거의 뭐 25억, 30억 정도 그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10억 초반대가 대부분입니다. 강남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신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10억 초반대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월세가 잘 나옵니다. 뭐 설렁역에 딱 붙어 있다. 이런 상품이 공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주고도 그런 데 사시거든요. 그리고 상품선도 많이 좋아졌어요. 테라스도 있고 요즘 그래요. 오피스텔 가보시면. 그게 이제 다 풀렸어요. 오피스텔도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시면 저는 뭐 지금은 좀 아직까지 조금 이르긴 한데요. 이재명 정부 말 되면 이제 아파트는 아예 못 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아직은 돈이 있으면 좀 그래도 건드릴 수는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돈이 있으면 못 사는 시대도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피스텔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오피스텔도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안타까운 거는 지식산업센터, 그다음 생활형 숙박시설, 그죠? 이런 거를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걸 사셨겠냐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다 물려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 10억씩 막 이렇게 하는 상품들이에요. 그거 그냥 물려 있어요. 계속 팔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그런 상품에 비하면 오피스텔은 양반이에요. 양반. 그래서 사시면 파실 수는 있어요. 뭐 가격을 좀 낮추면 그죠. 강남에 내가 설릉역에 딱 붙어 있는 오피스텔 방 2개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 1, 2억 낮추면 금방 나가요. 그리고 또 그 실거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취득세 중과 없죠. 종부세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팔 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먼저 파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거주하게 되시면 주택으로 처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파시면 아파트 자체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피스텔은 100채를 가지고 계셔도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오피스텔만 파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수요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그 대신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저 상품이 나쁘면 지역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를 고르셔야 돼요. 여의도, 그죠? 여의도 역에서 뭐 5분만 하면 닿는다. 설릉역에 딱 붙어 있다. 강남역에 딱 붙어 있다. 이런 데를 사시면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 주택시장을 떠나시지 말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난 청약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청약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당첨 잘 안 됩니다. 당첨 잘 안 되시니까 청약 뭐 필요하시면 공부하셔서 경매 그리고 뭐 금매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재개발 쪽도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죠? 재개발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무기들은 다 써야지. 나는 그냥 칼만 들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뭐 총이 있으면 총도 쏘는 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떠나지 마시라. 그래서 계속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수단들을 그죠? 모두 다 동원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나서 보셔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어차피 11월, 12월 달에는 별 큰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뭐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